처분 사유의 사후 변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처분 사유. 여기 어떤 처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처분이 가령 뭐 2월 영업 정지 처분이었어. 근데 처음에 처분서를 행정청이 보낼 때 이유가 있었겠지요. 가령 뭐 영업 시간, 시간을 어겼다, 시간을 위반했다, 영업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제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제기를 이렇게 제기했어. 그럼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행정기관, 요 처분을 했던 행정청 입장에서 보니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아, 시간 위반으로 해서는 이제 질 것 같다. 해가지고 요 재판 진행되는 도중에 요 사유를, 요 이유죠, 이유. 자, 요 이유를 변경한 것이에요. 가령 뭐 미성년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사님,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미성년자 판매 행위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던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바로 이유를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걸 함부로 인정했다가는 행정청이 이렇게 경솔하게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한참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유를 바꿔버리면 또 이 사람은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또다시 재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이건 불공평한 거다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합니다만 어떤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소송 경제 어차피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지금 돗자리가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하자 이거죠. 소송 경제. 그래서 사후 변경을 소송 경제 측면에서 인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 판례는 이른바 기사동 해가지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두 가지가 저기 그죠? 저 이유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사례에서 보세요. 여기 맞나? 시간을 위반했다는 거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거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건 전혀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잖아. 다른 나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차피 저 행정청이 처음에 처분 이후로 내세웠던 시간 위반 있죠. 이것만 놓고서 따집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시간을 위반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것이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새롭게 제기한 미성년자 이거 있죠? 네, 미성년자 술 팔았다. 이거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건 별도로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념을 좀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도 뭐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사실과 동일성 710페이지 나오는 이야기죠. 712페이지까지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71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13페이지 이제 여기까지가 요건 파트는 끝난 것 같고 가구제 자 713페이지에는요 가구제 제도로서 가구제 그러니까 임시적인 구제예요. 피해자의 임시적인 구제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집행정지 제도가 있으니까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맨 아래에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나오죠. 집행부정지 원칙. 이게 지금 713페이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여긴 지금 집행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처분 이때 했어. 이게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라고요 또. 응? 그럼 처분의 효력은 영업정지 처분 받는 날로부터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효력이죠. 설사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효력이 계속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심판 소송 제기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열리죠. 그리고 행정소송은 재판이 이제 계속됩니다. 뭐 2개월이면 사실 금방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12개월이면 어떻게 할까요? 12개월이면 1년이죠. 그러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재판은 진행되겠지만 그때까지도 영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지야. 이렇게 부정지되는 거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예외적으로. 여러분은 그 요건을 배워야 되는데 714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동그라미 5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처분 본안이 계속 중일 것. 계속이란 말은 소송에 붙여졌다 이 말입니다. 요거 있죠? 지금 요게 본안이에요. 본안이라는 것은 이거. 영업정지 12개월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어야 돼요. 제기해놓고 먼저 제기하는 거예요. 먼저 제기해놓고 집행정지 신청을 들어갑니다. 집행정지 신청. 본안이 계속된. 이 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처분이 존재할 것. 여기 존재하잖아요. 정지 처분 12개월이라는 처분이 존재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말이 돼요? 이게 없는데 뭘 정지시켜달라고 청구합니까?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그래 어려운 손해다. 이 말은 만약에 집행을 정지 안 시켜놓으면 영업정지 처분 정지 안 시켜놓고 계속 행정소송을 했을 때 나중에 혹시 행정소송에서 이 사람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면 재판 결과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승소했을 때 뒤늦게라도 승소하면 좋겠지만 소송 자체는 좋겠지만 영업정지 되는 바람에 12개월 동안 영업을 못해서 잃게 되는 손해가 도저히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례는 어떨까요? 만약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이 승소했어. 그러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잘못된 처분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배상 청구하면 돼요. 우리 판례의 경향을 보면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라도 국가배상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되면 이 손해라는 거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봤어.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받으면 된다 이거야. 그동안 영업 손실이 있었으면 돈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개 이러한 경우는 집행정지 결정을 잘 안 해줍니다. 이거 신청을 해도요. 안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 입영처분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네. 입영처분이면 아까 우리 배웠듯이 입영처분인데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어. 이 시점에서. 자, 우리 배운 판례에 따르면 입대했다 하더라도 이 입영처분을 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행정심판 이 사람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심 제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회복해 하는 소리죠. 나중에 소송이 한 2년 동안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병장까지 됐어.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고달프잖아. 막 고생했는데 나중에 병장까지 달았는데 2년이 지나서 그때 소송에서 이겼네. 그럼 물론 이제 국가배상금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군대 생활 2년 동안에 입었던 피해를 그대로 회복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벌써 몇 년 전인데 가수 싸이가 군대를 2번 갔었죠. 옛날에 한 번 갔었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입영처분을 또 받았어. 그러니까 얘가 재판을 제기해놓고 집행정지 신청 일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받아줬어요. 집행을 일단 정지시켰다는 얘기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로 한 거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근데 결국은 재판에서 싸이가 졌잖아. 져서 나중에 간 것이지.
간 것이 집행정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긴박한 두 번째, 긴급한 필요가 있을 거. 네, 군대 입영하는 거, 이런 거. 당장 이제 영장, 입영 영장이 나오면 뭐 한두 달 내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X예요. 그죠? 만약에 집행 정지시키면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공공복리에 큰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 이거는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홍길동이라는 애가 입영청을 받았는데 얘를 입영을 집행정지시키면 우리나라에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줍니까? 안 주죠. 한 사람 정도 군대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때는 집행정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안청구 끝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행정소송법이 정한 요건이고,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요건이 하나 또 있죠. 맨 마지막에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그러니까 본안의 이유 없음이 뭐라고? 명백하지 않을 것.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대로 그냥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안이 뭐죠? 이거죠. 지금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게 본안이에요. 그러면 저 본안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안 돼요. 저게 본안 청구,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내용이 잘못된 청구라는 사실이 만약에 명확하면 그때는 집행정지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패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문장을 쉽게 바꾸면 본안 소송이 약간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안 재판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집행정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요건들이었어요. 가끔 시험에는 기타 다른 내용도 약간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여기 요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정지가 이런 거라는 거 아시죠? 원칙은 집행 부정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면 집행정지 결정 내려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리 단계로 넘어가 들어간다 이거죠. 718페이지에 이제 심리라는 것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을 하고 그러면 재판장이 양쪽이 제출한 증거 같은 걸 이제 살펴보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을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자, 719페이지에 심리의 내용에서 요건심리, 본안심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건심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송의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요건심리라고 합니다. 소송의 요건 뭐 배웠어요? 관할이 있는지, 제소기간,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외이익, 전심절차, 행정심판, 그죠? 중복소송이 안 될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심리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본안심리로 들어갑니다. 본안심리라 하는 것은 이 소송의 청구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을 본안심리라고 그래.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입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요건심리의 대상이에요. 과연 90일 이내에 제기했냐. 만약에 100일 만에 제기했으면 이제 각하시켜버립니다. 요건을 다 갖췄어. 그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요 병무청장의 입영 처분이 병역법을 위반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위법한 행위냐를 검토합니다. 이걸 본안심리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심리의 범위는 법원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사실 문제도 따지고 법률 문제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재량 문제도 따집니다. 다만 그 재량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하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도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불고불리 원칙도 있어요. 불고불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합니다. 그게 불고불리야.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떤 주인에게, 가게사장한테 영업 정지 처분도 내리고 1번.
그 다음에 뭐 과징금 처분도 내렸어. 근데 이 사람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비록 처분이 과징금 처분도 존재하지만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과징금은 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거는 심리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자, 심재관의 일반 원칙, 처분권주의. 당사자는 이렇게 소송을 개시하거나 그다음에 소송의 범위 그리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처분권을 갖습니다. 즉 당사자 마음이야. 자, 이 사람이 영업 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받았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어야만 법원에서 다룬다는 거야. 판사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억울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소송 제기 안 하면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도 이 중에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자기가 재판을 더 이상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소를 언제든지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분권주의. 괄호 2번에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당사자가 증거도 제출 안 하죠. 그럼 무슨 근거로 판사가 판단을 해주겠어요. 이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요. 변론주의 플러스 그러니까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심리주의도 인정합니다. 그 두 줄 내려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및 직권 탐지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설사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정해 버리는데 행정소송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 소송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걸 직권심리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개심리주의. 재판 절차는 전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심리 절차와 판결 절차는 공개돼요. 다만 심리 절차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소, 안녕질서 유지. 그런 경우에도 판결은 또 공개해야 되고요. 구술심리주의. 구술은 말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변론이나 증거조사는 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른쪽에 721페이지 아까 했습니다. 직권심리주의 나왔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직권심리주의예요.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변론주의입니다. 당사자가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만 재판합니다. 이게 변론주의예요. 그런데 직권심리주의로 이게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721페이지 맨 아래 행정심판기록 제출 명령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만약 안 거쳐도 돼요. 임의주의니까. 만약 거쳤을 때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때 당신들이 조사했던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심판위원들도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조사해 놓은 걸 이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722페이지에 봅니다. 거기 보면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 나와요. 주장이란 주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불이익한 경우를 주장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이렇지. 민사소송 얘기할 건 없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요. 이 사람이 주장해야 될 것은 영업정지 처분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처분이라는 걸 증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되는 거야. 이걸 주장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 사람한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요.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은 그냥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주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입증해야죠. 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입증 책임.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이 과징금 부과받은 이 사람이 행정청이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돼요. 주장 입증이 됩니다. 그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분들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그리고 실체적 관계에 부합했다는 사실들을 또 입증해야 되고요. 이게 입증책의 문제예요. 723페이지 맨 아래에 법관의 성명권 나옵니다. 성명이란 건 밝힌다 그런 뜻이야. 밝힌다. 증명을 하도록 촉구한다.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요, 반드시 밝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도 밝히지 않고 있어? 그럼 도대체 당신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판장이.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자기가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 법관은 성명권을 행사합니다. 도대체 피해 액수가 얼마냐 너 주장해라 이렇게 하는 게 성명권이에요. 자, 724페이지 봅니다. 밑에 이제 판결 단계까지 왔네요. 취소 소송의 판결이란 뭐죠? 이제 변론, 증거조사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게 판결이에요. 판결서라는 거 만들죠. 판결을 할 때, 자, 지금 배우고 있는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에요. 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원고 승소 판결 내주고 요 처분이 적법하다. 잘못된 점이 없다. 그러면 원고 패소 판결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까? 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어느 시점에 존재했던 법을 기준으로 할까?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A라는 법이 있었어요. A라는 법에 입각해서 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요 시점에 만약에 A라는 법이 A-법으로 개정이 되는 수도 있죠. 그러면 재판할 당시는 존재하는 법이 A-법이지, 개정법이지. 그럼 이때 요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이거냐 이거인데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이걸 행위시법이라고 합니다. 처분시설. 그러니까 처분을 할 당시에 법률대로 해야지. 왜 그래요? 취소소송이라 하면 그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시킬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자, 처분시설입니다. 밑에 표에 다수설 처분시설.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아래 725페이지 아래 판결의 종류에서 종국 판결, 중간 판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는 게 종국 판결이야. 그리고요. 쟁점들이 뭐 많이 있을 때 일단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가면 자, 다음 페이지 맨 아래 괄호 4번 인용 판결이라고 하죠. 판결의 종류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제 각하 판결 나올 수 있어요. 각하 판결은 부적법한 소송일 때 부적법 소송. 즉 이 말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거야. 소송의 요건 뭔지 그냥 생각났죠? 각하 판결. 본안 판결로 가게 되면 이제 인용 판결이라는 것은 인용 판결. 이것은 원고의 소송에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용 판결은 뭐라고? 원고가 승소하는 거지. 원고는 저 처분을 받은 그 민원인이 원고고 행정청이 피고잖아요. 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이 행정청인 피고가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소송에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없다. 말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사정이 변경됐다. 사정 판결은 원래 소의 이유는 있어. 이유를 인정해요. 인정하면 인용 판결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거를 인용 판결을 내줬다가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을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요 공공복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기각판결이라는 거죠. 소의 이유를 인정하면 인용 판결을 내줘야 되는데 이 공공복리 문제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주는 경우 이때는 사정 판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정 판결이 그래서 특수하잖아. 특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728페이지 좀 보세요. 728페이지에 사정 판결할 때 요건은 기억,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유 있다는 얘기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자 니은 이 처분을 만일 취소시킬 때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그런 결론이 날 때는 할 수 없이 기각시켜버립니다. 기각 판결이야. 두 가지 요건 알면 돼요. 뭐 밑에 디귿도 있는데 디귿. 이거는 이제 견해가 갈리는 문제고 디귿은 과연 행정기관 쪽에서 사정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해야만 사정 판결을 내주느냐 문제가 있어. 학설은 대립하는데 우리 판례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 행정청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봤을 때 야 이거 기각해줬다가 인용해줬다가는 공공복리를 크게 해칠 것 같구나 라고 한다면 사정 판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729페이지 가운데처럼 동그라미 6번이 나오잖아요. 원고의 보호라는 항목이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이 원고는 현재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거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졌지만 뭔가 이 사람의 권리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기억, 법원은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등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손해배상이나 재시설 설치 등을 법원에다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 경우에 판결서에는 저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기각 판결을 내지만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비용부담, 리을은 비용부담은 원래 소송에 있어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정의롭지 못하지. 이때는 행정기관이 잘못한 거니까 행정청 측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말까지 하면 돼요. 730페이지 가보세요. 730페이지에. 자, 아래쪽에 보면 판결의 효력 나옵니다. 5번에 가지고 판결이에요. 자, 이제 판결을 내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이걸 뒤집으면 안 되지. 함부로 취소나 변경 못합니다. 이러한 효력을 자방력이라고 합니다. 자방력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는 뭐 별건 없어요. 자방력. 밑에 형식적 확정력은 이제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데 뭐 항소기간을 넘겼다거나 아니면 3심 대법원까지 갔다거나 하면은 재판이 끝나죠. 그럼 확정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형식적 확정력. 그러니까 같은 소송 절차 내에서 다툴 수 없는 거. 근데 3번에 실질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기판력은 이른바 전소와 후소 사이의 문제입니다. 전소와 후소 사이의 문제. 여기 보세요. 요 그림에서 이제 요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했더니 여기가 뭐 판결이 났어. 그럼 요거 이제 전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소송이지. 근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후소로 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됐거든.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확정 후에는 후소로서 동일한 사안을 당사자가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도 똑같은 사건을 또다시 재판할 수는 없어요. 이걸 기판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도 뭐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관적, 자 731페이지 체크만 하는데 731페이지 표에 보면 기판력의 주관적 효력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와 동일할 수 있는 자에게 미칩니다. 객관적 효력 범위는요. 판결 주문에 나타난 판단함에 미친다. 판결 주문.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이죠. 근데 판결 이후에 제시된 법률 관계는 미치지 않습니다. 괄호 4번으로 가보세요. 괄호 4번 형성력 나옵니다. 형성력. 732페이지 아래에 형성력 나오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인용 판결을 받았어. 무슨 말이에요? 인용 판결. 이 사람이 이겼다는 거지. 그럼 인용 판결이 딱 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딱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 그 시점 즉시 이 사람은 영업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영업 허가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이 판결의 효력, 즉 청성력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판결은 이렇게 설명하죠. 별도의 의사처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보세요. 733페이지 아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속력이라는 것은 개념 정의가요. 판결, 인용 판결이 나면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나면 행정청, 요 처분했던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은 이 판결의 효력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게 내리는 효력이 기속력이야. 행정청 따라야 돼요. 이 말의 뜻은 행정청이 인용 판결에 기속된다는 말의 뜻은 첫 번째 반복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반복 행위가 금지된다. 자, 여기서 만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서 억울하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인용 판결 받았어.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내릴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가령 3월 1일 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정지 처분 내린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겼죠. 이겼다고 한다는 얘기는 요 3월 1일자 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거니까 또다시 행정청이 요 3월 1일자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처분을 하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재판을 뭐하러 하냐 이거지. 두 번째,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다른 걸 해볼게요. 여기에 영업 허가를 신청했더니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부작위 상태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럼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겠어요? 네. 아직 안 배우셨군요. 네, 이럴 때 저 부작위? 부작위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부작위 여부 확인 소송이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거부 처분이라고 합니다. 거부당했어. 그럼 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취소 소송 제기해서 만약에 인용 판결을 받죠. 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위법하니까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러니까 거부 처분 내릴 당시에 뭘 잘못 검토했기 때문에 저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재처분하라는 얘기야. 물론 재처분 의무에 그치는 거지 꼭 영업 허가를 내주라는 건 아닙니다. 재처분 의무. 이 재처분 의무는 이렇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용 판결 나면 재처분 의무. 자,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행정청이 이 판결의 결과를 따라야 되는 거야.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책에는 결과 제거 의무도 또 있죠.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결과 제거 의무도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유법한 상태의 결과를 제거하라. 735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735페이지까지 했고 그 736페이지로 넘어가면 기속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간접강제 나옵니다. 737페이지에 괄호 6번 간접강제. 이거 오늘 간접강제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공부하다가 어디서 나왔죠. 그 의미, 취지는 똑같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서 나왔죠? 간접강제 나왔는데 이건 뭔고 하니? 요거예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용판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상태에서 인용판을 받으면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돼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위는 안 돼요, 이제. 뭔가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부작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휴. 이때는 당사자가 법원에다 이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는데 행정청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명령 내립니다. 이 행정기관에다가 손해배상. 하루에 뭐 50만 원씩 물어줘라. 이렇게. 당신이 처분할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물어줘라. 이렇게 내리는 게 손해배상 명령 내리는 게 간접강제야. 그럼 이 손해배상 액수가 막 늘어나니까 행정청은 그 부담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간접강제는 어디에서 해결된다? 재처분 의무고. 재처분 의무는 무슨 효력? 바로 기속력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737페이지 맨 아래 취소소송의 불복, 뭐 항소와 상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1심에 대한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죠. 항소. 그리고 2심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다 제기하는 게 상고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 다음 페이지에 가면 항고와 재항고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 앞 페이지에 항소다, 상소다 얘기할 때는 상고, 뭐 상소, 항소 이런 얘기할 때는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고요. 요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이 하는 일은 물론 판결이 주요 목적이지만 그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정, 명령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증거 채택 결정, 하고 뭐 변호사 퇴정 명령 막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절차는 특별히 항고, 재항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밑에 재심이라고 나오죠? 738페이지 재심. 재심 제도가 원래 민사소송법에 있어. 이것은 확정된 판결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확정된 판결을 뒤엎고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먼저 확정된 재판 과정에 위조된 문서가 제출되었거나 그래서 그놈이 뭐 문서 위조범으로 처벌받았어. 아,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이 잘못된 거였으니까 다시 합니다. 이걸 재심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뭐 재심이 뭔지 정도 아시고 그리고 밑에 괄호 2번처럼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재심이 인정되는데 제3자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자 제3자도 역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헌법소원 몰라도 되실 것 같은데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안 됩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재판은 대상이 안 돼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소소송을 배웠어요. 취소소송. 근데 740페이지 보니까 제2관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 하니 행정소송을 크게 그게 주관적 소송과 주관적 소송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으로 나누면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 네, 그리고 당사자 소송으로 나누고 객관적 소송은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그리고 무효등 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현재 우리가 한 건 바로 이거 하나 한 거예요. 취소소송 이 중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서 제일 많은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소송들은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한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를 소송 파트에서 거의 다 한 거예요. 취소소송 중요하게. 그럼 기타 이제 무효등 확인소송 보는데 이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효력 유무, 무효냐 유효냐인데
여러분 배웠죠? 언제 무효입니까? 처분은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를 무효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처분이 무효라고 생각이 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3번의 성질, 무효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확인 판결에 속하고요. 적용법규 4번 보세요. 적용법규.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의 규정을 거의 대부분 준용하나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안 됩니다. 제소기간 적용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사정판결 적용 안 됩니다. 재판관할은 똑같고 취소소송과 똑같아요. 재판관할. 오른쪽에 처분 등도 똑같은 이야기고 처분 등의 개념 똑같고 원고적격도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러죠. 741페이지 아래에 보면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죠. 네, 이 무효동 확인 소송에 보충성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 판례에 따르면 이 확인 소송은 그렇죠. 무효동 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이지. 확인 소송은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래서 보충성을 인정했습니다. 예, 보충이란 말은 최후 수단이에요. 최후 수단. 다른 확인 소송 말고 다른 보다 용이한 소송의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소송으로 가야 되고, 확인 소송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야.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제기하는 게 확인 소송이라고 했어. 예를 들면 과거에는요, 내가 요쯤에서 과세 처분을 받았어. 처분. 세금 내라. 그래서 납부했네요. 네. 그럼 나중에 이게 과세 처분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뭐냐, 이쯤에서. 그래서 종전에는 요때요,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지금 국가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행 소송이에요. 이행 소송. 이거는 확인 소송이고. 그래서 확인 소송은 이행 소송보다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이행 소송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니까 이때는 이걸 제기해야지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안 된다가 종전 판례였어. 그런데 이것이 2008년 판례에서 판례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면서 자, 어때요? 이것이 가능하다. 뭐냐면 뭐가 가능하냐? 이걸 제기하지 않고 어때요? 이걸 제기하기 전에 여기에 뭐라고? 과세 처분,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그래서 굳이 이러한 방법을 제기해도 뭐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무효 확인 소송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 745페이지를 좀 하겠습니다. 부작위험 확인 소송이요.